오늘 우리가 할 작품은 미래엔 고1 교과서에서 나오는 1단원 카메라와 워커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거는 박완서라는 작가가 썼고요. 우리가 이제 소설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이 나오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이해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해보자, 얘들아. 참고로 이 글을 쓴 그걸 먼저 얘기하기 앞서 우리는 이 작가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박완서라는 작가는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 읽었던 많은 작품들에서 간혹 등장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도둑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달걀로 갚아라, 또 옥상에 핀 민들레꽃,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자, 이 작가는요, 자신의 어떤 삶을 그대로 작품에 드러내는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그럼 우리 박완서의 삶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본다면, 1950년 우리나라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네,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20살이었던 작가는요, 원래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학기를 한 1학기 정도만 다니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이제 서울대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피란을 내려오게 되면서, 자, 그 와중에 이제 오빠가 죽게 되죠. 사고로. 그렇게 되고, 이제 실제로 삶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올케와 아이들, 그리고 친정 엄마, 이렇게 같이 살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당시 이제 뭐 PX, 지금 뭐 군대 같은 데서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미군을 상대로 하는 PX에서 통역 비슷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작가 등용이 되는데요. 몇 살이 되냐면 40대 초중반 때, 네, 됩니다. 작품은 남옥이라는 작품으로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의 그 전쟁 무렵에 있었던 그 PX에서 근무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1920, 30년대 때, 4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주의 들어봤죠, 얘들아? 공산주의. 이제 소위 배운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오빠가 죽은 것도 사회주의 영향이 있어서 이제 죽은 케이스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완서 작품에서는 이 자신의 어떤 진짜 실제의 삶이 마치 이 소설에 잘 녹아들어요. 그래서 특히 자신이 시대적으로 겪었던 아픔들, 1950년대는 뭐예요, 얘들아? 전쟁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어때요? 서로 걸 뺏고, 오히려 이때가 뭐가 더 중요시 됐을까? 내 돈, 물질이 중요했겠죠. 그런 시대였고, 또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1970년, 60년대, 이때는 우리가 뭐가 될 때였니, 얘들아? 그래요. 산업화가 막 시작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고 20년 후잖아요. 이제 막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신없이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긴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역시 도시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처우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이때는 최저시급이라는 제도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 박완서 작가의 삶과 그리고 시대적인 그 배경들을 잠깐 얘기했어요. 참고로 이 소설에서도요,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바로 1950년 배경이 살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70년 배경이 또 살짝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선생님 아까 언급했던 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소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카메라와 워커. 워커는 우리가 흔히 그 군인들이 신는 신발 알죠? 예, 군인들의 신는 신발을 워커라고 하고, 우리 지금 요런 카메라 자주 안 쓰죠? 핸드폰으로 대신 쓰는데 말 그대로 필름을 넣는 카메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제목을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소설에서 나오는 문제의 내용들은 자,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우리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소설에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서술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서술자, 이걸로 바꿀까요? 네. 서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서술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1인칭, 그리고 3인칭. 이렇게 나눠져요. 1인칭과 3인칭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인칭은요, 책 속에 등장을 하고요. 인물로서 등장을 해요. 3인칭은요, 책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책 밖에 있어요.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1인칭 다시 가보자. 책 속에 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1인칭. 주인공이 자기에게 자기가 합니다. 1인칭 주인공. 그러면 이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친구가 관찰을 하여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말을 한다 해서 관찰자. 그리고 책 밖에 있다.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네, 작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 관찰자. 자, 인물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그냥 묘사만 하는 거야. 그 주관이 들어있지 않아요. 인물의 심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작가, 관찰자야. 근데 작가가 인물의 상황, 심리, 사건, 심지어 평가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신과도 같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한다. 그래서 소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는요,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떤 게 1인칭이고 어떤 게 1인칭이 아니냐. 대체로 나, 우리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면 1인칭, 그 주인공이나 관찰자, 그러니까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고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해주는 느낌이 난다면요, 그건 1인칭입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품을 이제 내는 문제나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서술자를 잘 봐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과 갈등을 봐야 합니다. 사건. 자, 사건. 우리가 소설에서는 항상 사건이 등장을 하고 갈등이 나와요. 자, 안 나오는 거 있으면 나와봐. 선생님이 100만 원 줄게. 그래서 사건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는데요.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우리가 왜 소설을 읽어요? 그죠? 연애 이야기에 관련된 소설이라도요. 한 번쯤은 주인공들이 이별을 하거나 오해를 하잖아. 항상 사건과 갈등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갈등은요.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물이 어떤 거와 갈등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놓인 그 사회와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여기서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인물 대 환경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환경은요, 도시, 시골 또는 말 그대로 어떤 기후 재난 이런 것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물 대 인물, 인물 대 사회, 인물 대 환경 갈등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인물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물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무슨 갈등이라고 하죠? 바깥 상황 때문에 있는 갈등이어서요. 외적 갈등이 되고요. 그리고 인물 마음속에서 겪는 갈등은 뭐라고 하죠? 네, 내적 갈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소설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작가가 경험한 세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맞물려서 소설로 잘 표현을 하면 독자는 그걸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소설에 놓여진 그런 시대적인 문맥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거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 문화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소설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거나 깊이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카메라 워커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읽는다면 그냥 뭐 고모와 조카의 갈등이다, 대학에 관한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시대의 문화를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보면 아 이게 단순히 조카와 고모의 갈등이 아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놓여진 아픔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볼 때요, 시대적 상황과 사회 문화를 잘 보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인물의 성격과 이해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인물의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행동을 통해 알아요. 네, 두 번째, 뭐예요? 인물의 대화, 인물들끼리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내용 들어가 볼게요.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여기서 이 나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네, 맞아요. 그 주인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 나라는 표현 나왔죠? 자, 무슨 사건으로 6.25 전쟁으로 인해 누구를 잃게 되었다? 네, 오빠 부부를 잃게 되었대요.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뭘 사기 위해 얘들아? 우유를 사기 위해 나는 엄마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니까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오빠 부부도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네,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젖을 먹일 사람이 없잖아, 얘들아. 그죠? 그래서 피란을 가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 글을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바로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자, 우리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얘들아. 여기서 나가 등장을 하는 건데요. 나는 뭐죠, 얘들아? 20대 때 뭐를 하게 됐어요? 네, 피란을 오게 됐어요. 왜? 조카의 뭘 먹이기 위해서, 얘들아. 그래요.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우유. 왜 그런 거죠? 왜 우유를 먹입니까? 네, 맞아요. 그 오빠네 부가 이제 사고로 죽은 거죠. 예, 6.25 전쟁 무렵에.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역시 나는 누구를 돌보고 있어요? 네, 조카인 훈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인데요. 항상 나는 뭘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조카 훈이가 뭘 살길 바라는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는 거야.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 그렇죠.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식 낳고 여행도 즐기면서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정적인 삶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걸까, 얘들아? 맞아요. 이 조카를 혼자 키웠고 훈이한테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오빠를 대신해서라도 훈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전반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훈이와 얘기를 나누고 이 주인공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풍요롭게 살기 바란다. 자, 왜 그런 거예요? 네, 전쟁을 겪음으로써 내가 갖게 된 거죠. 전쟁. 발단. 6.25 전쟁으로부터 오빠 부부가 사망하자 나와 어머니는 조카 훈이를 데리고 남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전개.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2학년이면 약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겠네요. 18살, 18년 정도 흘렀다는 얘기네요.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고, 자, 문과 이과 얼마 전까지는 문과 이과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통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때부터요. 그죠? 근데 과거에도 문과 이과가 있었다는 거야. 문과는 철학이나 어떤 지식적인 학문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인문학,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다는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자, 훈이가 나를 상의하지 않고 문과를 갔대요. 자, 바로 내가 훈이에게 서운했던 그리고 갈등을 하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발단 부분에. 그러면 왜 훈이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당시 이과가 그래도 취업하기, 지금하고 좀 비슷하네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쉽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 하지만 훈이는 문과를 택했다라는 거야. 나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해서 서운했고, 자, 아까 서운했다고 했어요. 왜? 상의 안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여기서의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나의 어머니자 훈이의 할머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 문과였다는 것만으로도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이제 여기서 오빠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훈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훈이의 아버지도 역시 과거 문과적인 성향이 강했다. 아마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었겠죠.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우려가 있는데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지레 겁을 먹는 건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문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문과를 선택하는 것은 오빠의 삶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여기서 이제 오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에 가담을 하게 되고 이제 막 이러면서 힘들었겠죠. 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하여 돈 한 푼 벌어들일 일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에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오빠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 문과 출신.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문과가 뭐라고 그 사람이 죽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문과라는 게 결국엔 뭐니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문학, 철학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즉 그런 사상의 기반을 뭡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공부할 수도 있고 인간이 왜 사는지도 공부할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것만 고민하는 게 문과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오빠처럼 될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사실 나의 속마음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엄마한테는 걱정이 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는 엄마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속으로 나의 마음속에서는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야. 어떤 생각이라는 거야? 네, 훈이가 우리 자기의 오빠처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돈도 못 벌고 막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과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훈이의 의사결정. 자, 의사는 물어봤어? 원하는 걸 물어봤니? 아니겠죠.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 나는 왜 훈이가 두려웠을까? 당연히 두렵겠죠. 말도 안 했던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니야. 고모인. 그죠? 그리고 또한 그쵸. 훈이가 두려웠겠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시선 많이 받아요. 선생님 아들한테 자 누구누구야 공부해야지 그러면 선생님을 정말 죽을 듯이 째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를 선생님이 뭐 하다못해 돈을 주니까 잠바 입고 가 그러면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걸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긴 하겠죠. 누구나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자유의지에 살아야 되잖아. 그죠? 자, 훈이한테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야. 고모가 이렇게 강제하는 행위, 문과를 하지 말고 이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선택을 타인이 뭐한 거야? 강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종의 반항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 거야.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을 날 쏘아봤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거죠.
훈아, 너희 담임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는 인문계보다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큰 기업체에 취직하여 착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재미있게 보고 살림도 늘리고 살아야 돼.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고모인 내가 훈이에게 바라는 모든 삶의 관통은 바로 그거예요. 관통.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재산, 재미, 착실하게 사는 거, 연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네. 안정적이면서도, 네. 편안하게 사는 거.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살고 싶긴 하거든요. 네. 문과 가서 뭐 하겠니? 문과 가면 돈도 못 벌고, 돈도 못 벌면 결혼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면 재미도 못 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야 상대라는 것은 경영입니다. 경영이나 법대로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다는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에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생각지도 마라 이런 뜻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밌게 사느냐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문과를 가서 선택하는 그런 학문들을 배우면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편한 것 그리고 재미나게 사는 것. 이것은 자기 생각에는 긍정이라고 봤고 하지만 문과를 가게 되면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거지 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느냐 하는 생각보다 그쵸?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돈은 왜 버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땐 긍정적인 삶이지만 내일 갈비찜 먹을 거 이것도 국리인데요. 여기서의 이제 문과적인 성향은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 먹는 건 아닌가?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가난과 그러니까 타인을 걱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행위 그리고 돈을 왜 버나 사람은 왜 사나 이런 것들이 다 문과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에 동조합니까? 공감해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버리는 행위는 남의 집이 잘 먹나 못 먹나 고민해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두 번째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람이 왜 사냐 이런 생각을 하면 영 사람이 버린대요.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라? 고깃국 먹을 생각만 하고 돈을 벌고 편하고 재미있게 갈비찜 먹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어떻거든 너는 이 사회의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서술자가 생각하는 것 뭐예요? 수능도 하고요. 그걸 통해 이득, 나에게 이익. 괜히 사회 병폐를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앉는 소리 사람이 될 필요까지는 없잖니? 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 병폐, 사회 문제점이에요. 허풍 떨면서 앉는 소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 이런 거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서술자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정리 잠깐 해볼게요. 네, 이 글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에 나와 훈이의 갈등은 바로 뭐 때문에예요? 예, 전공 선택에 관한 것. 이과를 결국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과는 어떻습니까? 네, 돈도 벌고 먹고 살 수도 있고 얘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의미한다면 문과는 어떤 삶이죠? 네,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죠? 얘는 부정적인 삶이 된다. 항상 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 소설의 축축을 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야. 니네 그거 아니? 진짜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을 하려면 생각의 깊이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많은 책을 읽고 정말 똑똑해야 되거든. 그치만 그 시대 상황에서는 오빠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훈이가 그렇게 삶을 살까봐 걱정이 먼저 됐던 거죠. 자, 여기까지 봤죠? 그럼 넘어갈게요.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방금 뭐라고 얘기했니?
어떤 사람으로 살아고 했어? 사회병폐. 자, 방금 우리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사회병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앓는 소리 하는 사람. 아이고. 앓는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사회의 문제 제기. 그런 사람이 되면 뭐 하겠냐?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그걸 듣고 훈이가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가만 들어보니까 고모가 그냥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정확히 훈이도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지만 자꾸 고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바로 요런 사람.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듯 푸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말을 딱 자르듯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황했다.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아, 왜 당황했대요? 물어본 게 처음이었대요.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축축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실제로 내 마음속엔 이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훈이의 질문,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훈이가 궁금하고 있었고, 근데 나 역시 그렇게 살아오면서 오빠에 대해서 계속 오빠는 왜 사회주의 빠졌을까? 오빠는 왜 그랬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훈이는 한 번 더 질문을 한 거고 나는 내가 오빠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들킨 것 같아 당황했겠죠.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어.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했겠죠. 오빠가 네.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히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을 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결국에는 어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이과에 잘 다녔대요.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어. 왜 떨어졌겠어? 당연히 촉성이 맞지 않죠. 때마침 공대는 당연히 공업을 가리키는 데죠. 붐이라는 것은 인기입니다. 인기.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하였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가 그래서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고 낙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는 막무가내한 실트럭에서 삼류대학,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갔다.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어. 훈이가 대학에 다닌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시 시대적으로는 언제쯤이라고 했어요. 1970년대야.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유신 정치, 즉 자신의 그런 권력을 위해서 연갑해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권력을 유지를 했어. 그래서 유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 나가서 하듯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데모라는 건 시위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휴교령, 학교를 이제 멈추는 거고 방학을 좀 일찍 시켰단 말이야. 지금 상황 제시 방법 뭐죠? 시대적인 배경을 요약 제시하였다.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이 박은서 작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상을 잘 묘사하고 그것을 잘 나타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잘 드러나 있다.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 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곤 했다. 행여 그런 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에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기술자 말이다.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알 수 있는 기술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하죠. 지금 훈이에게 나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오로지 훈이 자신의 뭘만 생각해라.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혹시 꿰매 빠져서라도 그런데 끼어들었다가는 그런 데가 뭐예요? 바로 시위하는 그런 현장이죠.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여기서도 사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갈 거짓말이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금하고 똑같네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에서 그러니까 부인과 같이 가서 야외로 놀러 갈 만큼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고모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야. 고모 입장에서는 그죠? 고모가 생각하니 아주 누가 보면 이제 평범한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예. 그러면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하고 그리고 경멸하는 듯. 그러니까 되게 경멸하는 거는 상대방이 위선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태도야.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자, 이런 태도와 표정과 눈빛에서 의미하는 훈이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내 말에 동조합니까? 아니죠. 동조하지 않아. 아마도 훈이는 고모인 나를 되게 어떻게 바라봤을까? 속물적으로 바라봤겠죠. 돈만 밝히는. 나는 괜히 부끄러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나는 그렇다면 돈만 밝히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야. 사실 마음속에는 부끄럽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신도 알아. 고모도 뭐가 있어. 양심이 있어. 왜냐면 자신이 얘기하는 건 세상에서 다 말하는 돈 중심적인 그런 걸 얘한테 강요한 거잖아. 그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거, 인간의 욕망에만 기초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삶인데, 나도 너무 그것만 아이한테 강요한 것 같은 걸 알아. 고모인 나도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더 말을 하게 된 거죠.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 하나 사주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 의미. 카메라가 이 제목이 뭐예요? 카메라와 워커죠. 그럼 카메라가 도대체 모르면은지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요.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히 거짓말서 하는 말이 훈이는 이렇게 말해요. 카메라를 거절을 해. 고모, 난 카메라면 지긋지긋해. 왜 지긋지긋할까?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해서 카메라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들. 사실 이 카메라라는 것은 어떠죠? 강요에 의한 삶이야. 누가? 고모가 강요된 삶이잖아. 그죠?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삶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훈이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을 하고 입대하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의가사 제대라는 것은 집안의 사정 때문에 먼저 그 군인을 제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아 있었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 않았다. 자,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이때도 역시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물론 대학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때는 베이비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막 인구가 과다하게 태어났을 때였기 때문에 사람도 많았고 취직할 데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거죠.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처음에는 이공계가 취업이 잘 돼서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취직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거. 이제는 뭐가 또 있어 보이는 거야. 인문계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착각도 드는 거죠.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를 나를 원망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도 수업도 보고 본 족족이 떨어지고 어떤 곳에선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 떨어뜨리는 걸 보고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 재벌, 판검사 그런 걸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와 나의 태도예요. 자기 친정 엄마, 훈이 할머니죠. 이 둘은요, 훈이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 입신양명이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훈이를 통해 덕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야 나는 왜 저렇게 문과 가지 말아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계속 또 반복해요. 카메라 말고 이거야. 이건 어떤 삶이야? 선생님이 계속 관통하는 거 뭐죠?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바랐던 거야. 왜 그런 거죠? 네, 오빠가 죽었잖아. 자기 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훈이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그나마 쉽게 되어주지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전에 가라기도 점점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중 흔히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쓰는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를 해왔다. 자, 그래도 훈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얘들아? 고민한 거야. 고민해 본 거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 본 거야. 그래서 뭐를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네, 해외 취업. 그 당시 1970년대 때는요, 사우디나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서 노동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듯이. 자, 그럼 해외 취업을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훈이도 스스로 한번 노력을 해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상징하는 의미는 내 입장에서는 이 카메라가 바로 여가를 즐기는 삶, 즉 여가가 즐기려면, 즉 취미 생활이 들려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니까 안정적인 삶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훈이 입장에서는 내 뜻과 관계없이 자꾸 요구하잖아. 강제하고.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강요된 삶을 상징한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럼 좋은 대학 왜 가야 돼? 그러면 취업 잘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 좀 슬프네요. 한 번이라도 너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거니? 아니면 너의 철학은 뭐니? 너의 가치관은 뭐니? 이걸 묻는 부모님이 많진 않죠. 너무 슬프네요.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런 느낌일 거야. 훈이랑 비슷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훈이가요, 태도가 변하고 있어.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나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사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카메라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죠. 이래서 해외 취업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부를 보고 2부는 이어서 할게요.